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작은 도시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손주 보는 재미에 외롭지 않게 지내왔죠. 특별한 재주도 대단한 학벌도 없이 살아왔지만 작은 행복에 기뻐하는 평범한 일상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런 소박한 제 인생에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에 휘말린 겁니다. 거짓과 오해로 얼룩졌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그 일을 계기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과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혹시라도 이 순간 저처럼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평화롭던 토요일 오후,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비추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손자와 함께 TV를 보며 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택배로 온 귤이었는데 유난히 달고 맛있어서 손자도 좋아했죠. 할머니, 귤 정말 맛있어요.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아유, 그럼 당연하지. 제주도에 사는 할머니 친구가 우리 민준이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야. 얼마든지 먹어도 돼. 손자의 작은 손이 바구니에 든 귤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제법 능숙하게 귤 껍질을 까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게 된 손자는 혼자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의젓한 어린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손자가 좋아하는 만화가 나오고 있었어요. 로봇이 변신하며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이었는데 손자는 귀여운 입으로 귤을 오물거리며 만화에 집중하고 있었죠. 할머니, 저 로봇 정말 멋있죠? 저도 나중에 커서 저런 로봇 만들고 싶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로봇을 만들고 싶구나.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네. 아빠가 그러는데 로봇 만들려면 수학이랑 과학을 잘해야 한대요.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손자가 귀엽고 대견해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손자와 함께 산 지도 어느덧 5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걸음마 시작하던 아기가 훌쩍 자란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눈물겹기도 했죠. 그날은 아들이 출장을 간 지 이틀째였습니다. IT 회사의 개발팀장으로 일하는 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 있었어요. 원래는 하루 있다 올라올 예정이었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 이틀 더 있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었죠. 엄마 죄송해요. 혼자 힘드시죠? 일요일 저녁엔 꼭 올라갈게요. 걱정하지 마. 민준이도 이제 많이 커서 아빠 없어도 잘 잔다. 넌 일이나 잘 마무리하고 와. 사실 저는 손자와 둘이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생각도 떠오르고 밝은 아이를 보면 복잡한 삶의 시름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죠. 아들과 며느린 5년 전 이혼했습니다. 아직 손자가 엄마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던 나이였죠. 이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잦은 다툼 끝에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하고 양육권까지 포기하며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그때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직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엄마, 저는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수진이는 늘 뭔가가 부족한가 봐요. 이렇게 매일 싸우면서 지지고 볶느니 서로 잘 살도록 놔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게 사람 인생이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 애라도 상처받지 않게 잘 키워보자. 민준인 죄가 없잖니. 며느린 이혼만 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지만 아들은 그간의 정을 생각해 혼자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위자료는 지급하고 손자를 맡게 됐습니다. 저희는 아이와 친엄마의 만남을 막진 않았는데 며느리가 아예 연락을 끊고 한 번도 손자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에도 연락 한 통이 없었죠.
처음에는 손자가 울면서 엄마를 찾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무척 노력했거든요. 할머니는 우리 민준이만 있으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세상에서 우리 손자가 제일 귀하고 소중하거든. 혹시라도 아이가 주눅들거나 그늘질까봐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했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도 밝고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주더군요. 손자는 항상 유치원 버스에서 내려 저에게 달려와 안기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거 민준이가 할머니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거든. 이런 손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겐 선물 같았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다시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죠. 오히려 아이 덕분에 노년이 외롭지 않았고 어린 손자를 잘 키우기 위해 건강에도 더 신경 쓰게 됐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손자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을 그리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가 당당하게 엄마 대신 저를 그려 넣었더라고요. 어린 손자에게는 아빠와 자신, 그리고 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주는 제가 가족이었던 겁니다. 그림에 들어갈 엄마가 없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도 않았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왜 우리 가족 중에 엄마는 없냐 그래서 난 할머니가 엄마도 되고 할머니도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코끝이 찡해졌죠. 아이의 속 깊은 말이 고맙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했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만화가 끝나자 손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창밖의 공원 놀이터를 바라보며 잠시 고민했어요. 날씨가 좋으니 손자와 놀이터에 나가서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야겠다고 생각했죠. 손자가 특히 그네 타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할머니, 더 높이 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그네를 밀어주면 깨르륵거리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손자가 다시 제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놀이터에 나가 놀자는 말을 꺼내려는데 아이가 먼저 물었죠.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아직 일이 덜 끝나서 내일 저녁에 온대. 왜, 아빠 보고 싶어? 네. 아빠가 레고로 우주선 만들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 재밌겠네. 그건 아빠 오시면 만들고 오늘은 할머니랑 놀이터 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아이와 놀이터에 나가보려고 일어서려는 찰나 갑자기 누군가 거칠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쿵쿵거리는 요란한 소리에 저와 손자가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며 물었죠. 누구세요? 토요일 오후에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의아했죠. 택배 시킨 것도 없었고 주말에는 찾아올 이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물음엔 답이 없고 문 두드리는 소리만 거세졌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을 거의 때려 부수는 수준이었어요. 아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초인종을 누르거나 대문을 두드려도 예의 있게 노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는 마치 화가 난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성질을 내는 것 같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문을 여는 대신 인터폰을 눌러 대문 앞을 확인해봤죠. 그때 화면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긴 머리를 흩날리며 성난 표정으로 서 있는 여자.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이혼하고 집을 나가 연락 한 번이 없던 전 며느리였습니다. 놀란 제가 얼음처럼 굳어 아무 말도 못하자 더는 참지 못한 며느리가 있는 대로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문 열어. 당장 문 열라고! 전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문을 뚫고 마당을 건너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혹시라도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먼저 아는 척하지 않았죠.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 벌써 제 목소리도 잊으신 거예요? 사람 계속 세워놓지 말고 빨리 문 좀 열으라고요. 역시 전며느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연락 한 번이 없더니 갑자기 나타나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어이가 없었네요. 수진이? 아니, 네가 여긴 무슨 일이야? 내 아들 어딨어? 민준이 내놔! 며느리의 고함에 흠칫 놀랐습니다. 이혼하고 한 번도 찾지 않던 아이를 갑자기 내놓으라니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고.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벼락 같은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이 굳어졌죠. 빨리 문 안 열어? 문 부수고 들어가기 전에 빨리 민준이 내놔! 두려움에 저도 모르게 현관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광기 어린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찾아와 행패에 가깝게 난리를 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전에도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막무가내로 난폭한 아이는 아니었는데 뭔가 이상했죠. 할머니. 제 뒤에 서 있던 손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가왔어요. 아이도 무서웠는지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죠. 할머니, 무서워요. 누구예요? 왜 소리 질러요? 저러다 우리 대문 부수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저는 재빨리 손자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자기 친엄마를 기억도 못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아마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 너는 방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을래? 네. 근데 할머니는 괜찮아요? 안 무서워요? 저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유, 그럼 할머니는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손자를 진정시켜 방으로 들여보낸 후 저는 다시 현관으로 갔습니다. 며느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정말 손자 말대로 문이 부서질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였죠. 어머님, 빨리 문 안 열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내 아들 빼앗아서 5년이나 못 만나게 해놓고 얼른 민준이 돌려달라고! 수진아, 제발 진정해. 동네 사람들 다 듣겠다. 듣든 말든 상관없어. 김성호,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숨지 말고 당장 나와! 며느린 제 아들의 이름까지 부르며 더욱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관문 너머로 말했어요. 성호는 집에 없어. 출장 갔다. 할 말이 있거든 나중에 차분하게 다시. 거짓말. 집 앞에 멀쩡히 차가 서 있는데 무슨 소리야? 부산에 간 거라 차는 놓고 갔어. 아들은 정말 KTX로 부산에 내려가면서 차를 두고 갔어요. 하지만 며느린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려치우고 당장 문 열어!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너야말로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남이야. 내가 내 아들 보러 온다는데 언제 오면 어떻다고 따지고 들어? 배 아파 민준이 낳은 친엄만 나라고? 왜 내 아들 못 보게 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린 이혼할 때 애한텐 미련 없다는 듯이 양육권을 포기하고 면접 교섭권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정신이 없었죠. 그 사이에도 문은 더 세게 흔들렸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정말로 문을 부수고도 남을 기세였어요. 온 동네에 며느리의 고함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평화롭고 조용한 주말이라 분명 이웃들에게도 그 소리가 다 들릴 것 같았어요. 이건 유괴야. 내 아들을 감금하고 5년이나 친엄마랑 못 만나게 한 거라고? 누가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는 기겁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유괴라니?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죠. 제가 손자를 유괴했다니. 며느리가 버리다시피 한 아이를 제가 5년 동안 사랑으로 키웠다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은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급하게 화면을 확인하니 부산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른 전화를 받았죠. 엄마!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외쳤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 성우야.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이죠? 혹시 수진이 거기 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 어떻게 알았니? 지금 수진이가 대문을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다. 동네 시끄러서라도 문을 열어주고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안 돼요 엄마.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아들이 제 말을 끊으며 펄쩍 뛰듯이 외쳤습니다. 그 여자 민준이 데려가려는 거예요. 술 잔뜩 먹고 저한테도 전화했더라고요. 절대 그 상태에서 민준이랑 만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빨리 피하세요. 그럼 어쩌라는 거니? 저대로 계속 놔두면 정말 문을 부수기라도 할 것 같아. 그 여자라면 담을 넘더라도 집으로 들어올 거예요. 가뜩이나 술 먹어서 제정신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민준이 데리고 어디라도 가 계세요. 아들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할 수 없이 손자의 방으로 들어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물었어요. 민준아, 할머니랑 잠깐 밖에 나갔다 올까? 근데 밖에 무서운 아줌마가. 괜찮아. 우린 뒷문으로 나가면 돼. 조용히 할머니 손잡고 얼른 나가자. 저희 집은 작은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이라 대문 말고도 뒷마당 옆에 쪽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문으로 나가면 산책로로 연결되는 동네 공원이 있었죠. 저는 핸드폰과 지갑만 겨우 챙겨들고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찌나 급한지. 양말 신을 시간도 없이 맨발로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네요. 그동안에도 계속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요란하게 골목 안을 채웠습니다. 어머님 정 이러시면 저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협박 같은 외침을 뒤로하고 손자와 함께 쪽문을 통과해 공원을 가로질러 도망쳤어요. 할머니 우리 왜 도망가요? 저 아줌마 누구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 저 아줌마가 뭔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 그리고 우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잠깐 할머니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거야. 저는 놀란 아이를 달래며 길을 건너 공원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그곳에 예전부터 친자매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엘리베이터를 탄 뒤 12층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자 두근거리던 심장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지인의 집 앞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어요. 어머 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문을 연 상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여기서 잠깐만 있다가 가도 될까? 그래요, 들어와요. 근데 낯빛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저는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자가 걱정스럽게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걸어오느라 힘들어서 그래. 집주인이 따뜻한 물을 가져다주며 묻더군요. 급하게 나왔어요? 이 날씨에 양말도 못 신고. 이게 무슨 일이래? 제가 바로 답을 하지 못하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손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TV를 틀어준 뒤 다가와 앉더군요. 그제야 저는 궁금해하는 지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년 전 이혼한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는 것과 아들이 피하라고 했다는 말까지 전부 다 했죠. 제 말을 듣고 놀란 지인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어머나, 그 며느리는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5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엄마 어디 계세요? 여기 정숙이 아줌마 집이야. 다행이네요.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KTX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2시간 후면 도착하니까 그때까지 그냥 거기 계세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일단 가서 말씀드릴게요. 몇 시간 후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듯 이마에 땀이 맺혀 있더군요. 민준이는요? 안방에서 TV 보고 있어. 아들은 잠시 손자가 잘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더군요. 제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됐니?
오면서 보니까 집 앞엔 없었어요. 아마 포기하고 간 것 같아요. 눈치 빠른 지인이 자리를 피해주자 아들이 어두운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수진이가 며칠 전부터 저한테 연락했어요. 뭐? 왜 말을 안 했어? 엄마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냥 애가 보고 싶다고 해서 5년 만에 무슨 일인가 싶고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출장 갔는데 집요하게 자꾸 연락하더라고요. 갑자기 없던 모성애가 생긴 건지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것이었죠. 민준이 만나고 싶어. 나 이제라도 엄마 노릇하고 싶어. 그동안 미안했어. 지금이라도 민준이 보게 해줘. 황당한 문자 메시지가 잔뜩 와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죠.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일단 무슨 말하는지 들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이 어둡다 못해 흑빛이었어요. 무슨 소리를 했는데? 혹시 이제 와서 애를 데려가겠다는 거니? 그러자 아들이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망설이더니 어렵게 말을 이어갔죠. 민준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남자가 있었대요. 민준이가 그 남자 아이라면서 애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갑자기 이제 와서... 제가 펄쩍 뛰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꿍꿍이를 털어놓더라고요. 그 남자가 얼마 전에 죽었대요. 건설회사 사장이었다는데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근데 그 사람 유산이 수백억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렴풋이 그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뭐야? 그러니까 설마 그 유산 때문에 민준이를 이용하려는 거냐? 맞아요. 그 남자가 민준이 친부라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애를 데려가서 그 집안의 유산을 요구할 생각인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미쳤구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년 동안 아이를 버려두고 관심도 없던 주제에 이제 와서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고 돈 때문에 애를 데려간다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고장난 듯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너 설마 그 말 믿는 건 아니지? 민준이가 네 자식 아니라니? 아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여자가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돼. 네 자식도 아닌 애를 이혼하면서 너한테 맡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 여자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여자라서 당당하게 친자 확인하자고 하는 게 좀 불안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니 눈물과 한숨만 나왔죠. 며칠 후 전 며느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직접 찾아오는 대신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움직임을 통보해 왔어요. 정수진 님이 친자 확인을 통해 양육권을 되찾길 바라고 계십니다. 아들은 고민 끝에 결심을 굳힌 모양이었죠. 엄마, 이대로 계속 피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검사하고 당당히 수진이한테 맞서야 해요. 하지만 만약... 아니요, 제 아이가 맞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그 여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아들은 손자의 머리카락을 들고 검사를 요청하러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제 곁에서 웃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후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준 봉투를 들고 백지청처럼 하얀 얼굴로 돌아왔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렸어요. 성우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고 그만 자리에 주저앉았네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 손자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아이가 며느리가 불륜을 통해 얻은 내연남의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아들은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래도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민준이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데 이혼하고 그 힘든 시간을 애 때문에 이악 물고 버틴 거예요. 근데 저 아이까지 데려간다니. 저는 울고 있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민준이 내 손주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그 사람 빨리 설득하세요. 친자 확인 진행하고 제 아이 돌려달라고요. 이 뻔뻔한 인간이 5년 동안이나 버려둔 주제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자꾸 지난 일 들춰내서 생색내실 거예요? 왜요? 애 키운 본전 생각나요? 알았어요. 애만 데려가게 협조하시면 그동안 양육비 들어간 거 섭섭치 않게 챙겨드릴게요. 어차피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머니가 제 아들 감금하고 있다고. 전화를 끊고 나니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사랑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 이거 봐요. 내가 만든 로봇이에요. 멋있죠? 그 해맑은 목소리가 아들과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공격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기아마리일까지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초인종 소리에 놀라 달려나갔어요. 또 며느리가 찾아왔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차 방문했어요. 일행 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신고라뇨? 무슨 신고요? 아동 감금 및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7살 난 아동이 이 집에 있다고 하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얼굴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죠. 아니, 학대라뇨. 제가 애를 얼마나 정성 들여 키웠는데. 일단 아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조해 주세요. 맘 같아서는 말도 안 된다며 내쫓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자는 거실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민준아, 이분들이 너 보러 오셨대. 손자가 고개를 들어 낯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어요. 민준아, 엄마야, 엄마! 하지만 손자는 며느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죠.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 이 아줌마 누구예요? 아이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내가 네 엄마야. 기억 안 나? 전 엄마 없어요. 할머니랑 아빠만 있어요. 손자가 제게 바짝 다가와 팔을 꼭 붙잡았어요. 아이가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손자에게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민준아, 아줌마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대답해 줄래? 그 말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웃으며 다시 질문을 건넸어요. 혹시 누가 우리 민준이 때린 적 있니?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혹시 배고픈데 밥을 안 준 적은 없어? 아니요, 민준이 맨날 할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거 잔뜩 먹어요.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말이 진짜 맛있는데. 질문을 끝낸 직원들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손자방은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고 옷장에는 계절별 옷들이 가득했어요. 책장에는 그림책들이 빼곡했고 장난감도 정리돼 있었죠. 일단 겉으로 보기엔 아이한테 별다른 외상이 없어 보이네요. 환경도 깔끔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제기되면 그땐 좀 더 자세한 조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것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학대도 문제죠. 제가 친엄마인데 아이가 절 못 알아보잖아요. 이혼하고 지난 5년 동안 시어머니가 애를 감금하고 절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요. 저는 얼른 아이의 귀를 막았어요. 맘 같아선 저도 똑같이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이가 듣게 될 게 두려워 말을 아꼈죠. 확인 끝나셨으면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아이가 놀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며느린 포기하지 않았는지 눈물바람을 했어요. 제가 이혼하면서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건 우울증이 있어서였어요. 치료 때문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아들을 빼앗아 놓고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아이한테 제 존재를 부정하면서 엄마는 없는 사람이라고. 이게 정신학대가 아니고 뭔가요? 몹쓸 며느리의 연기가 뻔히 보였지만 직원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일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시죠. 직원들이 떠나자 며느리가 대문 앞에서 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 곱게 넘기세요. 안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 계속 생길 거예요. 민준인 절대 못 줘. 네가 아이를 사랑해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이잖아. 그래서요? 어쨌든 제가 친엄마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이는 애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이라고요. 못 믿겠으면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친자 확인해보라고요. 하지만 계속 거부하자 악몽 같은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기관이 아닌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제가 아이를 감금하고 친모를 못 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괴롭힌다고요. 경찰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들이 펄쩍 뛰며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도 난감해했어요. 친모가 권리를 주장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결정할 문제 같으니까 어서 친자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대로는 아이도 불안할 것 같군요. 하지만 며느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은근슬쩍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저녁, 골목 초입 부동산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그 민준이 할머니,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무슨 소문이요? 아이 그게 할머니가 며느리 구박해서 이혼시켜 손자까지 빼앗고 지금도 친엄마 못 만나게 한다고요. 요즘 그 집에 경찰 드나드는 게 다 그 문제 때문이라고.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이 젊은 여자가 어제도 울고불고 동네 사람들은 다 말하고 다니던데요. 자기가 친엄마인데 시어머니가 독하게 굴어서 아이도 못 본다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어머, 저 할머니가 그 할머니 맞지? 무섭게 시집살이 시켜서 이혼하게 만들고 애도 안 보여준다고 했던가? 맞아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이한테서 엄마를 뺏는 건 너무하잖아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해본 적 없는 제가 하루아침에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자 유치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는 원장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 걱정스럽게 말했죠. 할머님, 요즘 민준이 친엄마라는 분이 계속 찾아오세요. 네? 유치원 끝나고 민준이 데려가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난처하네요. 민준이 아버님께 전화드렸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세요. 안 됩니다. 그 애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사정이 있으신 건 알겠는데 얼른 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민준이한테도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네요. 다른 아이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들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자꾸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려갈까 봐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동네에서 저는 정말 악독한 여자로 둔갑해 있었어요. 멀쩡히 잘 사는 며느리를 구박해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이혼한 뒤에 아이도 보여주지 않는 독하디 독한 시어머니로요. 너무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전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그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놀이터에서 애들이 이상한 말해요.
내가 불쌍한 애래. 자기 엄마가 그랬대. 난 불쌍하고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뭐? 아니야, 민준아.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아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러다 결국 며느리가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 전 아들에게 말했어요. 성호야, 이렇게 되면 친자 확인한 내용을 밝힐 수밖에 없어. 이대로 민준이 빼앗기는 거니? 아들도 많이 지쳐 보였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민준이 절대 못 보내니까 안심하세요. 차라리 그 여자가 잘 키우려고 데려간다면 미련 없이 보낼 거예요. 하지만 돈에 눈이 멀어서 애를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런 여자한테 절대 민준이를 보낼 수 없어요. 그때 방에서 손자가 잠꼬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준이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저는 잠든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도 본능적으로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틀림없었죠.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군요. 할머니 여기 있어. 절대 아무데도 안 가. 우리 민준이 옆에 있을 거야. 잠든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아들의 친자가 아닌 마당에 이 싸움이 쉽지 않을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얼마 후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법원에서 친모인 며느리에게 양육권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할머니, 민준이 안 갈래요. 할머니랑 있을 거야. 손자가 제 옷자락을 꼭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를 듣고 당당하게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며느리를 이길 도리가 없었어요. 민준아, 잠깐만 가는 거야. 할머니가 꼭 데리러 갈게. 싫어, 할머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멀리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제 팔에서 손자를 억지로 떼어내 데려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서로를 믿고 의지한 저희는 이미 피보다 진한 가족애로 뭉친 진짜 가족이었던 겁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꼭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 밥 잘 먹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해.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안 돼. 하지만 아이는 답하지 못하고 자기 친모의 손에 이끌려 멀어졌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는 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데려갔지만 저는 한참을 넋놓고 울기만 했어요. 그날 밤 아들과 저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없는 집이 너무 적막했거든요. 곳곳에 아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아직 다 먹지 못한 과자, 어질러진 장난감들, 그림 그리다만 스케치북. 엄마 죄송해요. 애초에 그런 여자를 믿고 결혼까지 한 게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 눈물이 터질 것 같아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뒤로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손자 방을 들여다보며 울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아이를 부르다 현실을 깨닫고 절망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여보세요? 저는 정수진 씨 옆집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민준이 할머니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그게 민준이가 부탁해서 연락드렸어요. 사실 망설이긴 했는데 아이가 너무 걱정돼서요. 예상치 못한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저한테 연락해달라고 했나요? 애는 잘 지내요? 네, 그 아이가 자기 엄마 몰래 저한테 할머니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사실 애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수진 씨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한테 무슨 일 있나요? 어쩌녁에도 아이 혼자 복도에 나와 있었어요. 엄마가 화가 났는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녁도 못 먹었는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뭐라고요?
너무 놀라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안쓰러워서 제가 김밥을 좀 먹였는데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밥은 언제 먹었냐고 물으니까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아이인데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졌죠. 애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것 같고 유치원에도 안 보내는지 종일 빈집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어린애를 계속 혼자 둔단 말이에요? 네, 그 옷도 맨날 똑같은 것만 입는 것 같고 그 오죽하면 제가 엄마 말고 연락할 어른이 없는지 물어봤겠어요. 아이가 다행히 할머니 번호를 잘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할머니 얘기하면 화를 낸다고 몰래 연락해달라고 번호를 적어줬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 서성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민준이 데리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며느리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이 초인종을 누르니 그토록 그리워하던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민준아 할머니야. 할머니! 문 너머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게 들렸어요. 할머니, 민준이 데리러 온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민준아 문 좀 열어봐. 할머니랑 집에 가자.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문 좀 열어봐라. 민준이 보러 왔다. 무슨 권리로요? 법원에서도 저한테 애를 보낸 거 보면 몰라요? 그만 가세요. 민준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면서.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아주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애원해도 며느리는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손자가 달려나왔죠. 아이 혼자 마음대로 나왔는지 다급하게 며느리도 따라 나왔더라고요. 순간 손자의 모습을 보고 저는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주 만에 애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옷은 엉망으로 더럽혀져 있고 머리는 떡이 져 있었어요. 민준아! 제가 아이를 안으려 하자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얘는 어머니 손자가 아니라 제 아들이라고요. 너 당당하게 아이 키우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게 잘 키우는 거냐? 애 밥이나 제대로 먹이는 거야?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해요. 유산 문제만 해결되면 이사가서 좋은 집에서 편하게 먹고 살 테니 그런 쓸데없는 걱정 집어치우라고요.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 며느리가 아이를 데려간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손자는 그저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며느리는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했지만 그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없었어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도 아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손자 데려가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졌지만 손자 문제가 급해서 아들도 저도 정작 과거의 잘못을 따질 여유조차 없었네요. 결국 그날도 저는 며느리에게 쫓겨나 손자를 데려오지 못했어요. 울면서 집에 돌아온 저는 퇴근해온 아들을 붙잡고 제가 들은 얘기를 전부 털어놨습니다. 분노로 온몸을 떨던 아들은 며느리에게서 어떻게든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죠. 바로 며느리가 왜 그토록 내연남의 유산에 집착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전 며느리는 이혼할 때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도박판에 쫓아다니느라 가족이고 아이고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도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고 사채까지 썼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외도에서 아이까지 낳은 주제에 도박에 빠져 가족들을 등지고 이혼해 집을 나간 겁니다. 그러더니 죽은 내연남의 유산을 받아내기 위해 숨겨왔던 혼외자의 존재까지 당당하게 밝힌 거죠. 아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엄청나게 압박하는 모양이에요. 빚이 수억이래요. 그래서 그 남자의 유산을 노린 거구나.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민준이를 찾아올 생각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이기적일 수가 있니? 친자식도 아닌 애를 너한테 키우게 한 것도 기가 막힌데 애써서 키워놓은 애를 다시 데려가 놓고 구박해? 아무래도 그 여자 생각이랑은 다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라니? 죽은 그 남자의 가족들이 민준이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뭐? 아니 왜? 남자가 생전에 민준이 존재를 전혀 언급한 적이 없고 두 사람 사이도 사실인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친자 확인하려고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랑 친자 확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에 같은 아버지를 둔 자식이랑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부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긴 한가 봐요. 죽은 내연남의 자식들이랑 민준이가 같은 남자의 자식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 검사를 거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들이 받을 유산을 나눠줘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이 전며느리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였죠. 헌데 며칠 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술에 잔뜩 취한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낸 겁니다. 어머님, 민준이 다시 가져가요. 며느리는 마치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을 반품하듯이 말했습니다.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 다시 데려가라고요. 변호사까지 써서 간신히 유전자 검사했는데 민준이가 그 남자애가 아니래요. 뭐야? 그럼 민준이는 도대체 누구 아이야? 나도 몰라요. 그때는 만난 남자가 몇 명 있는데 하필 운도 없이 다른 남자 아이인가 봐요. 며느리가 자포자기한 것처럼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소름이 끼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넌 그런 것도 모르면서 민준이를 데려간 거야? 급하니까 그랬죠.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지겹게 협박하는데 그 남자 유산이라도 받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고요. 애가 받을 상처는 그런 건 전혀 관심도 없는 거냐? 그러니까 다시 데려가라고 했잖아요. 쓸모도 없고 돈도 안 되는 애를 왜 내가 키워요? 어머니도 안 데려가면 그냥 고아원에 갖다 줘버릴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잠든 아들을 흔들어 깨워 바로 손자를 데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참 만에야 눈물로 얼굴이 범벅된 손자가 문을 열더군요. 민준아! 제가 달려가 안았더니 손자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죠. 할머니 왜 이제 왔어? 민준이 너무 무서웠단 말이야. 엄마가 자꾸 소리 지르고 밥도 안 주고. 아이 몸에선 냄새가 진동했어요. 며칠을 씻지 못했는지 감이 잡히지도 않았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민준아, 엄마는? 몰라요. 어제부터 안 왔어요. 민준이 배고프고 무섭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난번처럼 옆집 아줌마한테라도 갔어야지. 왜 그냥 있었어? 엄마가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말 안 들으면 민준이 혼나. 엄청 무섭게 혼나. 아들이 손자를 안아들었습니다. 가자 민준아, 집에 가자. 하지만 전 그런 아들을 막으며 말했어요. 잠깐만, 데려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 네? 무슨 일이요? 우리가 그냥 애를 데려가면 그 화상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어쨌든 법으로는 아이에 대한 권리가 엄마에게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의 집에 도착해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된 경찰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는 증인이 되어줬죠. 저도 아이를 보고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그대로 그냥 데려갔다가는 또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판단은 옳았습니다. 경찰은 전 며느리가 아이를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를 데려가도록 도와줬죠. 어쨌든 혼인기간 중에 태어난 아이는 원칙적으로 당시 배우자의 아이로 인정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덕에 손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아이를 씻기고 따뜻한 밥을 먹였죠. 손자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 안 보낼 거죠? 여기서 옛날처럼 할머니랑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민준이는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아야지.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며느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에게 연락했던 이웃 사람이 증인이 되어주기도 했죠. 손자에 대한 심리 상담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끔찍한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전 며느리는 손자를 데려가고도 도박을 끊지 못해 며칠씩 아이 혼자 집에 두고 외출했답니다. 그러면서도 함부로 저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도록 아이를 겁주고 압박까지 했다네요. 얼마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수진은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방임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합니다. 또한 아이를 정성으로 돌봐온 조모를 명예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그리고 장기간 불법 도박을 일삼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처할 것을 판결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달려와 제게 안겼죠. 할머니,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사는 거죠? 그럼 할머니는 우리 민준이 없으면 못 살아. 그 재판을 끝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전 며느리는 결국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됐고 손자는 다시 저와 아들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날 손자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족은 절대 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평생 같이 사는 가족 맞죠? 그럼 민준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할머니 손자고 우린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꿈 꿔. 며칠 후 아이는 다시 유치원에 다니게 됐고 저는 아침마다 손자를 유치원 차량에 태워보내고 다시 데리러 가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손자가 잠들기 전에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 어떤 애가 그러는데 내가 버려진 아이래요. 정말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넌 너무 특별해서 선택받은 아이야. 할머니랑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가족이 된 특별한 아이지. 정말요? 아이 그럼. 우린 어떤 걸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야. 손자가 환하게 웃으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물론 아이가 겪어야 했던 어두운 기억과 그 과정을 둘러싼 소문이 한동안은 저희를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건 지나가기 마련이고 그 힘든 시간을 기꺼이 버텨낼 만큼 손자는 저와 아들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피도 섞이지 않고 며느리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를 왜 그토록 감싸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낳은 정보다 진한 게 기른 정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랍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꼬물거리던 순간부터 저를 향해 웃어주던 그 아이가 여전히 제 곁에 있다는 것. 앞으로도 아이의 그 예쁜 미소를 지켜주고 싶다는 것. 저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가족은 잠들기 전 거실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주말엔 놀이공원도 가고 손자가 좋아하는 로봇 박물관도 가죠.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길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도 부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깨달으셨길 바랍니다. 가족은 단순히 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그럼 오늘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사람들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